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 안평가사입니다. 자, 오늘 감정평가사 2차 시험 있는 날이었습니다. 자, 그중에서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에 관한 간단한 해설과 총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영상 찍을 때마다 얘기를 하지만 올해 시험을 좀 제대로 준비하신 분이다라고 하시면 저는 이 영상을 보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괜히 여러분들의 3개월을 매우 괴롭게 만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내가 좀 잘 못 본 것 같고 내년에 내년 준비를 좀 빨리 해야 될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보는 거를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시험에는 이제 굉장히 큰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개별법의 이제 주요 판례 그리고 법조문 을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예년에 비해서 법조문의 비중이 매우 높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에 대한 암기, 안 그래도 우리가 좀 약하고 부담스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체감 난이도가 꽤 높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반면에 이제 주요 판례 같은 경우는 우리 개별법에서 중요한 판례들, 꼭 한 번씩은 나올 수밖에 없는 판례들 위주로 잘 나왔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어렵게 느끼시지는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조금 부담스러우셨을 수 있다. 조금이 아니죠. 매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출제되는 게 우리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는 매우 부합되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제 바람직한 출제 기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시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고시에 나오는 행정법 시험과도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근데 사실 인제 우리 시험은 정확히 말하면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제 '행정법이 너무 깊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 방향성은 이제 우리 시험만의 어떤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시험으로 잘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번 시험은요. 답안 구성 자체가 어려운 문제는 없었습니다. 뭘 어떻게 쓰고 뭘 먼저 쓰고 뭘 빼놓지 않고 뭘 앞에 깔아 주고 이런 식으로 답안 구성이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법조문을 외우는 게 까다로웠을 뿐이지 요거를 제외하면 그렇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법조문 같은 경우는 묵묵하고 성실하게 해야 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클리어해 나간 수험생들에게 유리한 시험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의 이제 첫 번째 특징 제가 말씀드렸죠. 주요 판례 그리고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함에 있어서도 이제 주요 판례를 꼼꼼하게 꼭꼭 씹어서 정리해서 암기하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최신 판례들을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특징 말씀드렸죠. 이제 법조문에 대한 숙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이 법조문을 '아,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는 선에서 멈추면 안 된다. 이제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더 밀도 있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법조문 문제를 내다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한 암기 문제가 나오는 게 과연 맞냐?'라고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근데 인제 제가 올해 시험의 비중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법조문 같은 문제도 있었지만 이제 주요 판례도 많이 물어봤습니다. 자, 그건 뭐냐? 자, 법조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여러분들의 성실성입니다. 그저 묵묵히 열심히 최선을 다한 수험생들이 획득할 수 있는 점수를 주는 게 바로 법조문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주요 판례 문제는 인제 어떤 이제 이해도, 숙지도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영역이죠.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실함을 측정하는 데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페어한 거죠. 누가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했냐, 보다 열심히 했냐를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조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거부감을 갖거나 '또 이렇게 나오겠어? 이렇게 나오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법조문 암기를 매우 꼼꼼히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특징은 인제 지난 시험과는 다르게 행정법에 관련된 내용을 뭐 깊이 있게 접근하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어떤 행정법 쪽에서 유명한 판례들이 나오거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인제 이게 감정평가사 자격 시험에 맞는 출제 기조를 보였다. 그래서 아마 출제하시는 분들이나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인제 신경을 쓴 그런 문제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인제 요런 출제 기조가 쪼끔 더 이어질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런 출제 기조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인제 수험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정법을 깊이 있게 접근하는 문제가 올해는 안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우리 예년에는 이제 행정법 쪽에서 우리 합격과 불합격의 성패가 갈린 문제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런 것들을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인제 법조문만 더 빡세게 암기해야 되는 '할 일만 좀 더 많아졌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과 우리 앞으로의 학습 방향을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 문제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문제를 읽다 보니까 인제 이런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영업손실보상을 캐치할 수 있습니다. '영업손실보상 문제 나올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장의 일부를 분할 수용하였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인데 자녀진가? 건물인가? 자녀 영업손실인가? 좀 명확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자녀 시리즈가 문제될 수 있겠다. 요 정도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을 같은 경우는요. 토지의 일부를 분할 수용하는 재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녀지 이슈구나. 자녀지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병 같은 경우는 쓱 보니까 고속철도가 완공된 후 소음 진동. 뭐죠? 잠옷서 판례구나. 잠옷서 판례 드디어 나왔구나. 이렇게 요 정도는 이제 인지하고 문제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사건 공장의 일부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 및 물류 이동 변경 공사비에 손실을 입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철도공단이 뭐래요? 재결 전치주의 때문에 재결을 안 거쳤잖아. 그래서 보상을 해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이제 요거 읽을 때부터 약간 이제 느낌이 왔었어야 되죠. 제가 최종 정리 자료에서 주요 판례 첫 번째로 꼽았던 판례입니다. 자, 잔여 건축물 가격 감소와 잔여 건축물 공사비는 별도의 보상 항목이다. 라는 거를 물어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뒤에 써 있습니다. 잔여 건축물 보수비에 대해서 실체적인 심리 판단을 하였다. 즉, 요 항목은 재결을 거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명확해졌죠?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는 뭐예요? 잔여 건축물 보수비와 잔여 건축물 공사비는 별개의 보상 항목이야. 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상 항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시고 재결전치주의 써서 보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입니다. 이 사건 공장의 물류 이동으로 인한 변경 공사비. 네, 그러면은 이 전체 구역에서 일부 공장이 잘렸는데 여기에 뭘 이렇게 옮겨야 돼서 이쪽에 공사를 해야 된다. 자, 뭐죠? 네, 잔여 영업 손실입니다. 잔여 영업 손실. 중 항목 중 공사비 항목이죠. 그다음에 공사비. 자, 그러면 인제 또 느낌이 오시죠? 영업 손실 보상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항목이 보상 항목 세부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가지고 재결 전치주의를 거쳤는지 물어보는 이거 문제겠구나라고 쉽게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뭐 인제 유명한 판례기도 하고 저희 이미 그 골프장 판례를 통해서 이제 GS에서 다뤄봤기 때문에 요 정도는 쉽게 어 떠올리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뒤쪽을 읽어보니 더 확실해집니다. 뭐래요? 이 사건 공장 영업에 발생한 손실이라는 보상 항목 이거는 거쳤다.
영업에 발생한 손실, 영업 손실 보상에 대해서는 심리 판단을 거쳤구나. 그러면 요거는 뭐다? 자녀 영업 손실 보상의 세부 항목에 불과하다. 그래서 재결을 거친 것이기 때문에 2번 항목에 대해서는 재결을 거쳤다. 그래서 보상 여부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자, 두 번째. 자, 요거는 이제 그 행시 문제와 똑같이 나왔습니다. 저희 이제 GS에서도 요 문제 풀어봤죠. 똑같이 나왔습니다. 요 문제는 이제 요거 처리가 곤란하죠.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현저하게 곤란하게 되었다. 그래서 요거는 잔여지 수용 청구입니다. 수용 청구. 자, 근데 이제 이 토지의 가격도 하락하자 요 문구가 되게 사람 불편하게 만드는 문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거는 사실 이제 수용 청구와는 무관합니다. 그냥 잔여지 손실보상에서 포섭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 처리가 조금 곤란하다. 혹은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게 되면 당연히 토지 가격도 떨어지겠지라고 해서 이거를 온전히 잔여지 수용 청구의 문제로 보고 풀어도 무방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이 문제의 핵심은 잔여지 수용 청구의 권리구제 수단을 쓰는 것이 핵심이다. 이게 가장 메인 논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내가 이제 여력이 된다라고 하시면 만약에 이제 잔여지 수용 청구가 안 된다면 가격 하락분에 대해서 잔여지 손실 보상도 가능할 것이다. 조금 더 나아가면 이 잔여지 손실 보상 청구를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를 서술해 주시는 것도 가능할 겁니다. 자, 하지만 이제 여기서 배점이 10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잔여지 수용 청구의 권리구제 수단만 쓰는데도 사실은 배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잔여지 수용 청구에 대한 내용을 메인 물어본 거를 풍부하게 정확하게 써주고 여유가 되시면 이 내용을 써주시는 이런 방향성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잠업사 판례죠. 사업구역 밖에서 입은 손실의 특성. 네, 요거는 우리 잠업사 판례에 정확히 판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재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교재 내용 그대로 복붙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손실이 토지보상법상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너무 많이 훈련한 거죠. 자, 요거를 이제 쓸 때 요거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간접 손실 보상 일반론부터 시작할 것인지 요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이제 배점이 15점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앞에 손실의 특성도 한 이제 5점 정도는 써야 되죠. 그래요. 많이 양보합시다. 자, 3점 정도는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뒤에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떤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가. 자, 요것도 5점 정도는 써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사실 이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력이 한 7점 분량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간접손실보상 일반론을 많이 쓰면 오히려 조금 물어보는 거의 핵심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물어보는 거의 핵심이 뭔데? 칙 64조의 해석이에요. 해석. 그래서 일단 기본 핵심은 칙 64조를 쓰고 그 밖에 사유를 둔 취지 써주시고 그 밖에 사유의 의미 써주시고 여기는 검토 써주시는 거 요게 사실 이제 물어본 거에 대한 메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력이 조금 되면은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걸 나도 알고는 있어. 요 정도를 이제 보여주시는 거. 요거가 요런 정도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은 요 칙 64조를 해석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누구를 피고로 하여 어떠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네, 요것도 우리 GS에서 똑같은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한 경우에는 사후시행자를 피고로 해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 그 판례 써주시고 그리고 이제 또 너무 판례만 쓰지 마시고 그거에 이제 이론적인 내용도 추가적으로 설명해서 판례 검토로 붙여주셔서
붙여 주셔서 답안을 구성하면 뭐 더 이상 잘 쓰기 어려운 그런 답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문제 2번. 자, 보시면 이제 여기서 출제자분이 약간 함정을 파두셨죠?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했어요. 자, 그럼 얘는 뭐다? 표준지다. 즉, 이 문제의 갑의 토지는요, 이 토지 자체가 표준지인 경우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 그 표준지 공시지가와 과세처분의 판례를 보면 제가 교재 거기 써놨죠. 이 경우는 표준지가 개별지로서 작용한 경우의 판례다. 라고 설명해놨던 거, 요거를 좀 떠올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시 날짜가 1월 24일이죠. 표준지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표준지가 나오고 나서 5월쯤에 공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갑의 토지가 표준지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니까 조금 뭐 애매한데, 이 표준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뭘 했다? 금품을 받고 뭐 했다? 요청에 따라서 평가했다. 나왔습니다. 자, 보는 순간 금품 받은 거 25조 4항 위반입니다. 그리고 요청에 따라 평가했네요. 28조의 2입니다. 28조의 2. 위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갑은 25년 5월 7일 이 사건 공시지가 산정에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평가사에게 의뢰하여 25년 7월 1일 기준 400만 원으로 평가받은 바 있다입니다. 자, 요거는 뭔가 이제 바로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갑이 부동산 공시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이 사건 공시지가 결정은 직접 다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하고, 갑이 이때 과세처분에 대해 행소를 제기하는 경우 공시지가 하자를 주장할 수 있는가? 네, 요거는 하자 승계네. 또 나왔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특히 이 하자 승계 중에서 우리 표공 과세처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표공 과세.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요거 이제 조금 뭔가 일반적인 논점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사건 공시지가 뭡니까? 표공입니다. 자, 표공인데 부동산 공시법 이의신청 제기해야 되죠? 부동산 공시법상 이의신청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법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 거 처분이니까 뭐 항고소송 제기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여기에 처분성 논점 써줘야 되겠다. 대상 적격과 관련하여 처분성 논점 써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지금 이 아까 해결을 못한 이 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 뭔가 지금 날짜들이 많이 나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소기간도 문제 될 수 있겠구나. 한번 따져볼까?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표공 같은 경우는 1월 24일 공고 고시됐습니다. 자, 우리 표공의 제소기간 어떻게 따집니까? 공고 고시일에 고시일 안날로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의뢰해서 이렇게 평가받고 한 이 시기는 당연히 이때로부터 90일이 경과했습니다. 그래서 뭐야, 제소기간 충족 못하네? 그러면 아니 이의신청은 30일로 더 짧잖아. 얘도 30일 경과돼서 안 되네. 뭐야, 이의신청도 안 되고 항고소송 중에 취소소송도 안 되네. 그럼 취소는 안 되고, 이 경우에 주장할 수 있는 거는 무효등 확인 소송을 주장해야 되겠다. 이렇게 좀 내용을 끌고 가 볼 수 있습니다. 무효등 확인 소송은 제소 기간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답안 작성함에 있어서 이의신청 써주시고요. 안 된다. 그리고 항고소송 써주시고 이제 처분성 논의 잘 써주신 다음에 제소기간 공고고시를 안날로 본다라는 내용을 하고서 그 다음에 경과돼서 제소기간 경과됐다 써주시고 무확송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뭐 배점은 충분히 배점 20점인데 하자승계 10점 주고 나면 10점이면은
뭐 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의 신청의 법적 성질 있잖아요. 법적 성질은 뭐 쓴다고 감점은 안 되겠지만 필요는 없다. 그리고 배점을 봤을 때도 사실상 얘를 쓰면 다른 걸 못 쓰기 때문에 사실상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하자승계. 배점 10점에 다 써야 돼. 빡빡합니다. 그래서 결론만 간단하게 탁탁탁 쓰는 그렇게 써 주셔야 되고, 전제 요건과 요건에 관한 논의 그리고 포섭, 요거를 균형 있게 잘 써 주셨어야 돼요. 굳이 따지면, 중요도로 따지면 1번, 2번, 3번입니다. 전제 논의가 3번, 그다음에 요건에 관한 논의가 2번, 포섭. 포섭은 이제 요 판례 포함이죠. 표본 과세 판례 포함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요게 요 정도의 균형성을 가지고 전체를 균형 있게 써 주셨어야 되는 게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소모름 같은 거, 요런 거는 인제 뭐 약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그 카페에 올려드린 뭐 답안, 해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인제 뭐 조심할 점만 체크해 드리면은, 뭐 벌칙 같은 경우는 이제 법인과 이제 B에게 이제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행정상 제재는 이제 법인과 B에게 적용되는 규정이 좀 다르죠. 자, 요때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뭔가요? 벌칙 및 제재의 종류를 쓰라 그래서 종류. 그래서 여러분 답안에는 어떤 제재, 어떤 제재, 어떤 제재가 있다라는 식으로 답안이 구성이 되어 있으셔야 될 것입니다. 뭐 이제 종류 하나하나를 설명하는 건 아니라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이러이러한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서술이 되었어야 할 겁니다. 자, 다음으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에서는 이제 주택 가격 비준표. 네, 이건 이제 우리가 잘 학습하지 않는 건데, 결국 이제 토지 가격 비준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잘 돌려쳐서, 혹은 필요시에는 뭐 토지 가격 비준표의 판례를 소개하면서까지도 쓰면 되겠다. 이렇게 기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겠죠. 이렇게 쓰시면 되고, 개별 주택 조사 산정 지침. 네. 이것도 있긴 있겠지만 이제 잘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법적 근거를 쓰실 때 주택 가격 비준표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교재에 있고 좀 암기를 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개별 주택 조사 산정 지침은 아마 외우기가 좀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시행령 구석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요 정도는 제가 보기에 이제 변별력이 없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를 주택 가격 비준표 정도만 써 주셨으면 좋을 것 같다.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적 성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요거는 우리 대외적 구속력 써 주시면 되겠죠. 자, 그전에 일단 첫 번째, 어떤 성격을 갖는다? 법보행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라는 거 서술하고 포섭해 주시고, 그리고 법보행이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가에 대해서 서술하고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배점이 좀 있잖아요. 배점이 있기 때문에 요 대외적 구속력에 대한 학설도 풍부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판례 검토까지 잘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사실은 이 문제는 최신 판례 25년에 나왔던 판례에 기반한 이제 문제인데요. 물론 이제 이 판례 내용이 엄청 특별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외우시진 않으셨을 텐데, 물론 이제 이 판례를 소개까지 해주시면 이제 매우 좋은 답안이 됐을 것 같고요. 만약에 요거를 못 쓰셨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요 판례까지 굳이 외우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이제 이 판례를 보기는 봤죠. 하지만 이제 판례가 엣지가 없고 뭐 이제 특별한 법리를 담은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외우기는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네, 법조문 암기한 거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역시 대부분 이제 그럴싸하게는 뭐 몇 개씩은 쓰는데 정말 제대로 완벽하게 외우신 분들은 역시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뭐 또 몇 개는 썼는데 몇 개는 못 썼어요. 그러면은 그냥 중간만큼 썼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들 해설을 마쳤습니다. 문제가 이제 법조문을 쓰는 게 너무 좀 괴롭게 나와서 그렇지, 그거 외에는
어떻게 보면은 쪼끔은 이제 평이한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제 점수는 까봐야 압니다. 요렇게 요런 문제들이었구나 보시고 점수는 이제 까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시고 3 개월 동안 이제 푹 쉬시고 재충전의 시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1 년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